네, 안녕하세요. 민법의 입문 강의 복습 네 번째 영상인데요. 민법에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이번 강의 진도에서는 채권법 처음부터 책이 끝날 때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채권법의 이제 핵심 개념을 보니까 채권의 챕터 1이 채권의 목적, 그래서 특정물 채권이 나오고 선택 채권의 특정, 챕터 2에서는 채권의 효력, 챕터 2에서는 채권의 효력인데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권자 취소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챕터 3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여기서 연대 채무하고 보증 채무가 나옵니다. 챕터 4번에서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채무 인수가 중요하고요. 챕터 5장에서는 채권의 소멸, 6장에서는 채권법 강론, 강론에서는 승낙하고 쌍무 계약의 효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음 7장에서는 부당이득과 불법 행위가 나오는데요.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번 강의 진도 처음부터 보면은 채권법 시작 부분이죠. 챕터 1 채권의 목적. 서론에서 보면은 채권법의 특징은 임의법규이고 국제 보편적 성질이 있고 신의 성실에 따라야 되고 청구권에 적용된다. 채권과 물권을 비교해 보면은 물권은 절대적이고 채권은 특정인이 있어야 되는 상대권이고 대인권이고 배타성이 없다. 물권이 배타성이 있겠죠. 그리고 채권의 종류에는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이 있는데 특정물 채권은 현관주의가 적용되고 현상 인도를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특정물을 장소에서 인도를 해야 발생한다.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을 보면은 불특정물이 나오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중등 품질로 인도한다. 이게 법조문에 나왔다고 하네요. 금전 채권은 이행불능이 아니고요. 이행지체나 지급불능 상태일 때를 금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자 채권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원본 채권에 대해서 종속성이 있고 부종성이 있다. 종속성 또는 부종성을 가진다. 원본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택 채권은 기간 후에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건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택 채권인 경우에 선택 채권을 행사하는데 일방적인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이해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본 학습 과정에서 그 이해도를 더 채워보겠습니다. 채권의 이제 효력이 나오고요. 부터 이 채권의 효력은 채권자의 법적 권한이고요. 채무자와 제3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본적 효력은 청구력, 급부 보유력, 강제이행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개념이 나옵니다. 채무불이행, 채권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개념을 보면은 이행지체는 이행이 강제되고 손해배상의 청구가 효과로 발생하네요. 전보배상, 계약해제, 담보실행 이런 게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불능을 보니까 전보배상, 계약해제권, 대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의 하자는 흠이죠. 채무자의 하자에 있는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완전 이행 또는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 합니다. 불완전 이행의 효과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수령한 후에도 완전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불완전 급부를 완전하게 초안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 신의칙상 완전하게 하는 초안 청구권만을 가진다. 초안 청구권은 채무자의 채무에 쫓은 이행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을 지연하거나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였고요. 완전 이행이 안 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대 손해배상과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는데요. 채권자 지체는 수령 지체라고도 하고요. 채무자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겠죠. 효과에 4가지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계약 해제권이 있고 채무자의 주의 의무가 경감되고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4가지 효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의 대외적 효력입니다. 또는 반대는 대내적 효력이 되겠네요.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존재해야 그 실효성이 확보되는데, 이때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네,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했을 경우에 취소하고 채권자가 원상회복 권리를 주장하는 취소권이 되겠고요.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효과 첫 번째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회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효력 취소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홍소라고 판례가 그렇다고 하네요. 두 번째,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챕터 3번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1인이 아니라 2명 이상 존재할 때 다수 당사자라고 합니다. 분할 채권관계, 이거는 특약이 없고요. 특약보다는 이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의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 채권관계, 여기서는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보증을 선다는 거는 내 목숨을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 바로 보증을 서주는 거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채무에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을 보증채무라고 한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보증을 서준 사람, 당사자 외에 제3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증을 서는 순간 각각 을이 있었으면 이제 보증 서준 사람이 병이 되겠죠. 병이 보증을 서주는 순간 병은 각각 을의 관계에 을보다도 더 못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불리한, 보증을 서준 사람은 그 순간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4,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채권 양도는 지명 채권, 증권적 채권, 무기명 채권, 이런 걸 양도하는 거를 채권 양도라고 하고요. 채무 인수는 두 가지로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거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 인수인이 채권관계에 가입하여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시에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물론 채권자가 돈을 받는 거는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받아야겠죠. 근데 A하고 B가 있으면 A한테 받을 수도 있고 B한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갑이 채권자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5장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이라는 것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채권 소멸의 원인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채권은 법률상 당연 소멸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소멸의 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별도의 난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종류를 보면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7가지가 있고요. 혼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면은 지상권자가 목적물을 소유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은 지상권은 이제 중복이죠. 중복은 제거돼야 되니까 그냥 소유권자로 하나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혼동이라고 강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채권법상 특별한 소멸 원인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학습으로 넘길 거긴 한데 한번 읽어드리면 변제가 있고요. 대물변제, 위에 있는 거네요. 7가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각각의 개념 학습은 이제 기본 학습으로 2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강론이 나오네요. 채권법 강론에 이제 계약 총론이 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계약 총론에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과 제한이 있는데,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고,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에는 전형계약, 다른 말로 유명계약이라고 하는데, 법전에 나와 있는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있고요.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이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계약입니다. 네, 상세 내용은 기본 학습으로 넘기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거고요. 성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청약과 승낙에서 발생을 하겠죠. 청약의 성질도 있고 효력도 있고 승낙의 요건도 있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내용으로 밑줄도 쳐져 있네요. 하지만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학습으로 역시 넘기겠습니다. 자세한 학습은.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계약의 일반적 유효 요건은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은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을 거고요. 위험부담의 원칙은 일단은 채무자 부담주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 1, 2, 3, 그 다음에 잔금까지 지불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권이 넘어갈 텐데요. 잔금 지급하고 등기 이전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이행을 하기 때문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고 강의를 받고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위험부담 원칙이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는 좀 전에 그런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잔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목적물이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이 멸실이 됐다. 그런 경우에 갑과 을에 둘 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파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매도자한테 위험부담이 가게 된다. 매수자는 원래 지급했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매도자가 약간 많이 불리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강의에서 나왔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당사자는 요약자, 그리고 낙약자가 이제 채무자, 제3자는 수익자. 네, 이런 3자 관계가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본학습에서 할 거고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 계약과 구별. 해제하고 해제 계약의 구별도 있고요. 해제하고 취소도 구별이 돼야 되고, 해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본 학습으로 넘길 것입니다. 최고가 불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은 나오고요. 최고는 강의에서 나온 게 독촉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고, 해제의 효과, 이거는 간단하니까 잠깐 보면은 해제의 효과에는 첫 번째 계약의 소급적 실효가 된다. 이거를 소급효라고 하고, 두 번째 원상회복, 원물 반환의 원칙이다.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해제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강론이 나오는데요. 계약 강론 중에서 이제 매매가 있고요. 임대차, 도급, 위임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간단히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는 특정, 독립,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타인의 권리, 그리고 거래 관행 가능하고 임의 규정이다. 네, 타인의 권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죠.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라는 거. 임대차는 이제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고요. 차임의 지급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근데 차임은 물건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고요. 도급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 보수 지급을 약정한다. 강의에서 보니까 교수님이 아주 딱 직관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여기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렇게 말이 끝난 순간에 이제 수급인이 되겠죠. 중국집의 주방장. 예, 중국집 주방장이 이제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만들기 시작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된 짜장면을 저는 먹게 되겠죠. 그럼 짜장면을 먹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먹겠죠. 물론 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짜장면이 완성되면 바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을 하는 걸 갖다가 성금을 주고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짜장면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뭔가 좀 중국집의 그 짜장면을 생각하면 이 도급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좀 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위임은 사무처리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가 나오네요.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부당이득의 효과는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의 객체는 원칙상 원물 반환인데 예외적으로 가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 책임을 보면 수익자가 무자력이어서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한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 책임이 있다. 그럼 선이라면은 반환 책임이 없을까요? 이건 기본 학습에서 정확히 봐야겠네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나오네요.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냥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았던 이익의 전부와 그 이자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제가 써놨네요. 선이라면 현존 이익이고 악이라면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있는데 일단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에서 무효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불법을 목적으로 행해진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로서 그 반환 청구는 제한을 받는다. 그게 746조고요. 746조를 한번 읽어보면 불법 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거를 좀 쉽게 말을 한다면 불법 원인급여의 효과는 원칙은 급여자는 수령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급여자는 불법 원인급여를 준 사람이고요. 수령자는 받은 사람이겠죠. 준 사람이 받은 사람한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강의에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적용 범위는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반사적 효과로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수령받은 사람이 있다면 수령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예,
역시 법률은 예외가 있죠. 예외는 법률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 행위가 있고요. 불법 행위의 의의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며 위법 행위이다. 멋있는 말이었고요. 제가 대충 메모를 한 걸 보면 고의, 과실, 위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 원인, 핵심만 써놨네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근데 가해자한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 능력,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겠죠. 형법에서 기본적인 건데, 민법에서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기본 개념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의 입문 강의에 대한 모든 과정이 끝났고요. 앞으로는 시간의 여유가 많고 내킨다면은 입문 강의를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입문 강의는 정리를 하고 계속 이제 입문 강의 중에서 부분적으로 아니면 많은 내용까지도 다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 학습을 하면서 단단하게 이제 지식을 굳혀나가는 과정을 앞으로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아무래도 전 과정을 다 저처럼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 경우에 전 과정을 다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영상으로 올려야겠다, 그런 것들만 이제 선택적으로 제가 심의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제 채널 영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이 올라간다면은 제 채널에 방문을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검색 같은 거를 했을 때 그 검색에 의해서 유입이 되셨거나, 이제 그거를 민법으로 생각한다면 청약의 유인이 있죠. 일단 제가 채널에다 영상들을 이제 올려놓는 게 바로 청약은 아니고 청약의 유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검색을 했든 채널을 다이렉트로 들어왔든 간에 그 영상을 클릭을 하는 순간 나는 영상을 보겠다 하고 보는 사람이 청약을 한 거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이 되는 순간 이제 청약에 대한 반대급부로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민법의 개념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거는 현실 생활에서 뭔가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대입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엉뚱한 생각 같기도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멈춰서 담배를 피거나 그럴 때 그런 잡생각을 하겠죠.
예, 그거는 뭐 제 자유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영상에서도 그런 걸 언급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고요. 그거를 듣고 뭐 따라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한 재밌는 재밌는 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 또는 암기를 위해서 그런 행동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민법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척 홀가분하고 뭔가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복습 영상을 나는 올리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올려야 되나, 아니 여기서 말까 중단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결국에는 지금 복습 영상을 마무리 강의까지 다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끝까지 해줘야 속이 시원하죠. 이렇게 해서 민법의 입문 강의 복습 4번째 영상까지 해서 입문 강의 복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민법에는 민법 총칙 파트가 3가지가 있는데, 파트 1은 민법 총칙이고, 파트 2는 물권법이고, 파트 3가 채권법이다. 엄청나게 크게 나눴을 때 그렇고요. 민법 총칙에서 한 24문제가 나온다고 하고요. 물권법에서 40문제 중에서 이제 24문제를 빼면 16문제가 나오는데, 물권에서 8문제, 채권에서 8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가 볼 시험에서 실제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량 배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도를 따졌을 때 민법 총칙이 24문제니까 24문제를 다 맞으면 몇 점일까요? 40문제는 2.5점이니까 24문제, 이런 단순한 곱셈이 좀 힘드네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24문제 곱하기 2.5점을 하면은 60점이네요. 60점은 1차에서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최소 기준 점수가 60점이죠. 꽈락은 40점. 만약에 40점을 못 넘은 37.5 뭐 이런 점수라면 꽈락으로 인해서 그 시험 응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아주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죠. 일단 민법 총칙을 다 맞으면 60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20점, 20점이니까 나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에서 다 맞았다. 그럼 80점이네요. 채권에서 다 틀렸다. 그래도 80점이니까 3과목 중에 민법에서 충분한 점수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겠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민법 총칙은 60점짜리 내용이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각각 20점짜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제일 중요하네요. 앞으로 기본 강의도 열심히 수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간히 필요한 영상들을 일단 1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제 학습을 위해서 올릴 거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그냥 가볍게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민법의 입문 강의 복습 네 번째까지 해서 복습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